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6차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3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희망을 살린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무려 3골이 나온 대승에서 이강인 선수의 백힐 패스 기점을 통해 나왔던 이 세 번째 골을 두고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특히 극찬을 보내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날 플레이는 프랑스 현지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날 이강인 선수는 지난달 대표팀에서 보였던 부진한 모습들을 털어내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어땠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현지 반응을 통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6차전 첫날 경기 결과입니다. 리버풀이 지로나와의 원정 경기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파죽의 6연승, 6전 전승으로 상위 8위 팀까지 주어지는 16강 직행을 확정했습니다. 매우 이른 확정으로 최고의 흐름을 보였고요. 디나모 자그레브와 셀틱의 경기는 0대0 무승부, 음바페의 멋진 득점 그리고 부상이 발생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아틀란타 원정 경기는 치열한 시속 게임 끝에 레알 마드리드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프랑스 클럽 브레스트와는 PSV 에인토벤과의 경기 1대0으로 승리했고요. 클럽 브리헤는 아모린 감독이 맨유로 떠난 스포르팅 리스본의 2대1 승리를 거두며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라이프치히와 에스턴 빌라 역시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에스턴 빌라가 3대2로 승리했고요. 레버쿠젠과 인터밀란의 경기는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위 안에 들기 어려워진 파리 생제르맹은 플레이오프조차 못 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잘츠부르크 원정 3대0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 포스터에서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마지막 골을 넣었던 두에 선수의 모습 뒤로 이강인 선수를 동료 선수들이 격려하고 또 함께 포옹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숨은 활약을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지로나와 첫 경기 1대0 승리 이후 아스널 원정 0대2 패배, 에인토벤과 홈 경기 1대1 무승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1대2 패배와 바이에른 뮌헨전 0대1 패배 등으로 굉장한 부진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번 잘츠부르크전 3대0 승리를 통해서 24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리그 페이지 6차전 2일차 경기가 남아있는데 황인범 선수가 소속된 페예노르트가 승리할 경우 파리 생제르맹이 다시 24위 밑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골득실차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또 페예노르트의 잔여 일정과 파리의 잔여 일정을 생각한다면 파리가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은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마지막 남은 두 경기에서 7차전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최종전은 슈투트가르트와 원정 경기인데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이 플레이오프 진출권 밖에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를 펼칠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자력으로 가려면 일단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겨야 하지만 맨시티전이 홈에서 열리고 슈투트가르트와의 객관적 전력에서 앞선다는 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잘츠부르크 원정에서의 승리는 경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는데요. 원정 경기였지만 70%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높은 볼 점유율을 실제 득점 기회로 수월하게 연결했습니다. 슈팅 숫자 15대 3이었고 유효 슈팅도 8대 1로 크게 앞섰는데요. 무엇보다 빅찬스가 8대 1이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한 차례 기회를 내주긴 했지만 8골 정도를 거의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는 우스만 덴벨레가 퇴장 징계로 뛸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포르투갈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와의 콤비네이션과 호흡이 좋고 또 오른쪽 풀백으로 사이드 공격을 펼치는 아슈라프 하키미와의 호흡도 좋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경기 내내 뛰면서 가장 좋은 플레이, 가장 꾸준한 플레이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곤살로 하무스가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득점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이 6.8점에 불과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공식적으로 자신이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음에도 평점 7.9점으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평점 4위에 올랐어요. 이날 멀티 도움을 기록한 하키미가 9.1점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혔고 이건 통계 기록 기반이었죠. UEFA 공식 최우수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 바르콜라였는데 바르콜라도 사실은 직접 공격 포인트는 없었거든요. 그 바르콜라가 기록 기반으로 내긴 평점에서는 7.5점이었습니다.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로 구성된 3미들의 평점도 각각 7.7, 7.5, 7.4점이었고 센터백인 주장 마르키뉴스가 8.2점,
왼쪽 풀백으로서 본인이 득점도 기록했고 아쉽게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던 누누 멘데스가 8.4점이었습니다. 즉 수비 라인에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한 선수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공격 지역에서는 가장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전반 30분 하모스의 선제골 이후 경기 흐름을 주도했던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초반에 많은 선수를 교체한 잘츠부르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누누 멘데스가 72분에 추가골을 넣고 또 경기 막판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빛난 두해 선수의 교체 출전 후 득점을 통해 3대0의 완승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기록을 보면 일단 히트맵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뛰었지만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또 왼쪽까지 넘나들었고 후방 지역에서 또 플레이의 기점 역할도 하는 등 본인이 왼발을 쓰면서 경기 전체를 관조하고 경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측면 플레이메이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줬죠. 이날 경기 딱 하나의 슈팅이 있었는데 그 슈팅도 거의 득점에 근접했던 장면이었고 6번이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는데 그중에 3번을 성공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잘츠부르크 수비를 흔들고 풀어나오고 압박을 해제시키면서 반대편 또 문전 공간에 동료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볼터치도 94회가 될 정도로 경기 관여력이 높았고요. 72회의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공격 지역에서 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89%로 아주 높았습니다. 또한 안전한 패스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키패스 3개였고 그 중에 2개가 빅찬스였어요. 빅찬스 창출, 득점이 되어야만 했던 패스를 2개나 기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날 이강인 선수가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의 플레이였죠. 롱볼 정확성이 100%였던 것도 놀라웠고 5번의 크로스 패스 중에 2개도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또 13번의 상대와의 지상볼 경합도 5번이나 승리를 했고 2번이나 태클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등 공수 양면에 걸쳐서 완벽한 플레이를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 초반 전반 11분에 이강인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공격의 폼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바르콜라의 크로스 패스를 잘츠부르크 수비수가 헤딩으로 잘라낸 것, 오른쪽 측면으로 공이 흘렀는데 이 공을 이어받은 이강인 선수가 골문 파포스트 상단을 노리고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들어갔다라면 원더골이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반 23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직접 공을 쥐고 들어오면서 2-3명의 잘츠부르크 선수를 풀어내고 또 흔들어내고 탈압박에 성공하는 드리블링을 보인 다음에 가운데로 공을 끌고 들어와서 본인의 존재로 인해 한쪽으로 쏠려있던 잘츠부르크 수비의 반대편 왼쪽으로 크게 공을 열어줬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있던 주앙 네베스가 뒤에서 올라온 비티냐에게 패스했고 비티냐가 수비 뒤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보고 로빙 패스를 연결했거든요. 그 다음 이 패스를 받은 하키미가 자신 쪽으로 골키퍼와 잘츠부르크 수비의 시선이 쏠리자 중앙지역 무인지경으로 침투했던 하무스에게 살짝 컷백을 내줬는데 하무스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빅찬스 미스를 했죠.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반 30분 조금은 유사한 패턴으로 파리가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캡처 장면에서는 뺐지만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에게 내주고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으로 크게 넘겨서 바르콜라가 이어받고 바르콜라가 올린 크로스 패스를 하키미가 배후에서 뛰어들면서 헤더로 연결한 것, 이 공이 사실 그대로 냅뒀어도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공을 밀어넣은 하무스의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이 됩니다. 사이드 체인지를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흔들어 놓고 또 3자의 움직임, 배우침드 이후 컷백, 또 다른 3자를 통해서 득점하는 이런 패턴이 파리 생제르맹의 엔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플레이이자 상대 수비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로서 파리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골을 만들어내는 방정식이 되고 있는데요. 후반전 들어 72분에 나온 파리 생제르맹의 추가골 장면은 왼쪽 사이드에서 크게 벌리고 폭을 만들어준 바르콜라가 교체로 들어온 두에가 가짜 9번으로 뛰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했을 때 여기서 두에의 크로스 패스, 컷백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며 흘렀지만 왼쪽 풀백인 누누 멘데스가 두에가 사이드로 벌렸을 때 그 앞 공간으로 벼락같이 치고 들어오면서 오버래핑했고 허를 찌르는 움직임을 통해 빠른 슈팅을 또 가져가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5분에 3대0이 된 골이 바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빛난 장면이었는데요. 오른쪽 풀백 하키미가 공을 끌고 사이드로 올라갔을 때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하무스가 교체 아웃된 이후에는 두에와 이강인 선수가 2명의 가짜 9번 제로툼 역할을 좀 맡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장면은 사실 하키미가 거의 오른쪽 사이드 역할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였을 때 중앙 뒷공간이 비자 이강인 선수가 중앙 뒷공간에서 우측으로 빠져 움직이는 커트아웃 플레이를 통해서 하키미의 스루 패스를 이어받았거든요. 오른쪽 사이드로 빠지니까 잘츠부르크 수비가 이강인 선수를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는 수비를 완전히 속이고 허를 찌르고 역동작에 걸리게 하는 논스톱 백힐 패스를 스루 패스를 시도했던 하키미에게 내주면서 2대1 패스가 전개됩니다. 이 패스가 이어질 거라는 것을 하키미도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이 공을 낚아챘고 수비가 다시 자신에게 몰리자 3-4명의 수비에게 에워싸였을 때 반대편 공간이 빈 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두에 선수가
빈 공간에 있는 것을 본 하키미, 여기에 패스를 줬고 두에 선수도 사실 여기서 많은 수비수가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골대 앞에도 서 있었고 골키퍼도 각을 좁히고 있었지만 사이드 왼쪽 옆그물을 노린 날카로운 슈팅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3대 0을 만들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세 번째 골이 특히 좋았다고 엔리케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골은 오브라 대 아르테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상대의 압박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압박을 풀어낼 수 있을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예술과 같은 플레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술에 있어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상대 수비에 허를 찔렸던 플레이가 바로 이강인 선수의 논스톱 백힐 패스였던 것이죠. 3대 0이 된 이후에도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4대 0, 5대 0을 만들 수도 있었던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속도감 있는 돌파, 이강인 선수의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조금 느리다라는 면이었는데 이날 이강인 선수는 스피드가 더 좋아졌고 또 굉장히 역동적으로 뛰는 모습을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89분의 이 장면은 센터백 마르키뉴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특히 사이드에서 풀백의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이강인 선수를 보고 한 번의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를 속도로 이겨내면서 이 공을 오른발로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바로 크로스 패스를 연결을 했거든요. 빠져나가는 속도도 좋았고 왼발잡이인 이강인 선수의 오른발 크로스의 정확성도 굉장히 좋았던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본인이 아쉽다고 지적받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는데 아쉽게도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때린 바르콜라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골키퍼 정면만 아니었어도 조금만 옆으로 찼어도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었고 이강인 선수의 실제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아쉬운 빅찬스 미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90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공격 미드필드 위치로 이동을 해서 전진 패스를 등지고 받은 상태에서 두 명의 잘츠부르크 수비를 현란한 발재간으로 제쳐내면서 본인의 기술을 보여주고 오른쪽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하키미에게 스루 패스를 줬거든요. 하키미가 여기서 컷백을 하려고 했을 때 잘츠부르크 수비가 온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키미가 크로스한 척하면서 접고 왼발 슈팅을 때리든지 아니면 접고 뒤로 패스를 내줬다면 충분히 또 골이 될 수 있었던 좋은 장면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하키미의 판단이 아쉬웠다. 이강인 선수의 이런 놀라운 창의성을 통한 기점 패스가 득점이 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얻어냈던 코너킥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왼발 코너킥을 수비수인 마르키뉴스가 달려들면서 시도한 헤더 슈팅이 또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이 장면도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말씀드린 두 개의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했던 아쉬운 경기로 3대 0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날 많은 프랑스의 정론지나 유력한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평점 4점을 준 것도 있고 4.5점, 5점 좀 안 좋게 준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체적인 평가 내용은 좋았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었지 경기력이나 기량 자체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 유로스포츠 프랑스판 같은 경우도 평점 6점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맹이 3대 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라인의 평점이 저조했던 경기이긴 했습니다. 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들이죠. 전 마요르카 선수였던 이강인은 상단 구석을 때릴 수 있었던 컬링 슈팅으로 첫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라며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중거리 슈팅을 평가했고 왼발로 잡고 들어오는 그의 경향이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도 전술적으로 그의 장점이 어떻게 파리 안에서 기능하는지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 이강인이 꽤 오랫동안 공을 너무 많이 터치하거나 날개 측면 재현에서 정확한 변화를 주지 못해서 경기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조금은 공을 쥐고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파우사 플레이, 어떻게 보면 템포를 조율하는 플레이를 하는 정통파 윙어가 아니라 플레이메이커 성향이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이것에 대한 전술적인 이해도가 저는 프랑스 언론이 조금 떨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엔리케 감독도 공개적으로 극찬했던 이 세 번째 골에서의 멋진 백키를 통해서 본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역시 클래스는 인정하는, 창의성과 기술력은 인정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유력 매체 막시풋은 이강인 선수에게 5.5점으로 평점 자체는 아쉬웠지만 평가 내용은 괜찮았어요. 출전 정지된 덴벨레의 부재 속에 이강인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활동량과 가용성, 즉 많이 뛰고 부지런히 뛰고 또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하키미와 많이 조합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또 적절한 기회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살짝 벗어난 이 컬링 슈팅 위협적이었고 또 팀을 위해 뛰었던 영향을 보였지만 조금 날카로움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죠. 그래도 두 회의 골이 됐던 하키미의 컵백을 야기했던 백힐은 정말 멋졌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파리 팬들이 운영하는 미디어 파리 팬스는 이강인에게 6점을 줬는데 그는 퀄리티가 있는 선수다. 하지만 항상 왼발로 피치를 쓸어 넘기는, 반대로 전환하는 패스가 조금 많은데 그가
패스를 하고 공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위험을 감수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도전적이고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잘릴 수 있더라도 조금 더 골을 바로 노릴 수 있는 벼락 같은 플레이가 어떻겠느냐. 후반전에 너무 신중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성향이나 엔리케 감독이 주문하고 있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게 감독의 의도에 따르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모하게 또 너무 과감한 플레이를 하다가 끊기고 그것이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엔리케 감독의 주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특히 배후 돌파의 스피드, 역동성, 활동량, 체력 그리고 오른발 능력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는 것은 점점 완전한 선수, 정말 결점이 없는 선수로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잘츠부르크의 수비 라인도 피지컬이 좋았는데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힘에서 밀리지 않고 또 속도로 이겨냈던 장면들은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속도까지 가미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줬다는 점에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왼발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 그 슈팅 정말 간발의 차이였거든요. 점차 슈팅의 자신감과 힘이 좋아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 이 0점 조준만 제대로 된다면 앞으로 정말 많은 골을 폭발시키고 또 많은 어시스트가 나올 것이다. 충분히 두 자릿수 득점, 두 자릿수 도움이 모두 가능한 시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경기는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 프랑스 리그왕의 또 다른 명문팀 리옹과의 홈 경기이고요.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우승 경쟁 중인 AS 모나코와 원정 경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공식 경기는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5시 쿠프 드 프랑스 64강전 랑스와의 원정 경기인데요. 연말 휴식기를 잠시 보낸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 정확한 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모나코와의 프랑스 슈퍼컵 트로페 드 샹피옹 경기를 1월 첫째 주 1월 5일이 있는 주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테티엔 랑스와의 경기 일정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1월 23일 새벽 5시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7차전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바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여부를 가를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인 맨시티와의 경기 과연 이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맨시티와의 경기는 가장 한국 팬들이 주목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현지인의 반응과 활약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